2026년 인공지능 세계에 대한 아주 대담한 예측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이 얼마나 더 똑똑해질까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이 기술이 비즈니스, 또 지정학, 그리고 우리 사회 구조 자체를 어떻게 뒤흔들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전망들입니다.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내년에 닥쳐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청취자님과 함께 미리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AI 거인들의 자금 전쟁인데요. 특히 AI 분야의 양대 산맥이죠. 엔스로픽과 오픈 AI의 상장 여부에 대한 예측이 눈에 띄네요. 네, 두 회사 모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돈도 가장 많이 쓰고 있죠. 맞습니다. 이 두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흑자를 내기 전까지 엔스로픽은 한 200억 달러, 오픈 AI는 무려 1,500억 달러의 누적 손실을 감당해야 할 거란 분석이 있어요. 1,500억 달러요. 와. 네, 과거에 아마존이나 테슬라가 겪었던 손실과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이 정도 돈을 계속 조달하려면 결국에는 공개 시장, 즉 기업 공개, IPO를 통해서 더 큰 자본을 끌어와야만 합니다. 그런 엄청난 비용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5년 한 해에만 엔스로픽의 연간 반복 매출 ARR이 1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오픈 AI는 6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폭증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이 정도면 투자자들이 IPO 하라고 막 압박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엔스로픽은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런데 오픈 AI는 왜 다른 길을 갈 거라고 보는 걸까요? 돈이 더 필요한 건 마찬가지일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오픈AI CEO 샘 올트먼이 가진 그 비공개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모으는 전례 없는 능력 때문이죠. 아, 지금도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펀딩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또 다른 이유는 사업의 복잡성입니다. 엔스로픽이 기업용 AI에 비교적 집중하는 반면에 오픈AI는 소비자 AI, 하드웨어, 로봇, 반도체까지 손을 뻗치고 있거든요. 분야가 너무 넓군요. 네, 이렇게 복잡하고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사업이 많은 상태에서 상장을 하면 월스트릿의 그 감시와 투명성 요구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올트먼은 그런 간섭 없이 자신의 비전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상장을 최대한 미루려 할 겁니다. 엔스로픽은 IPO로 가고 오픈 AI는 비공개 시장에 머무른다. 결국 두 거대 기업의 운명이 CEO 개인의 전략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샘 올트먼 개인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예측이 나옵니다. 2026년에 그가 CEO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죠.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예측의 배경을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로봇 만들고 반도체 만든다고 하면 그게 비전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구글의 제미니3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핵심 사업인 챗봇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게 주의 산만으로 비치게 되죠. 투자자들은 아니, 지금 로봇이 문제야? 핵심 사업에나 집중해 라고 압박하기 시작할 겁니다. 과거 우버가 상장을 앞두고 창업자 트래비스 켈러닉을 내보내고 전문 경영인 다라 코스로샤히를 영입했던 사례가 딱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비전은 크지만 좀 혼란스러웠던 창업자 대신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인물을 내세웠던 거죠. 오픈 AI에도 그런 다라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샘 올트먼 스스로도 이미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스타카트 CEO였던 PGC 몰을 영입하면서 자신은 연구 같은 큰 그림에 집중하고 애플리케이션 사업은 그녀에게 맡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건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설 준비를 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그 해고 사태처럼 드라마틱하진 않겠지만 올트먼 자신의 결정인 것처럼 잘 조율된 방식으로 아마 PGC모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국 샘 올트먼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예측의 근간에는 경쟁이라는 키워드가 있군요. 구글과의 소프트웨어 경쟁 말이죠. 그런데 이 경쟁의 판이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AI를 움직이는 근간인 하드웨어, 즉 반도체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라는 더 거대한 하드웨어 전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미국이 중국의 그 AI 굴기를 막겠다고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수출을 막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였어요. 네. 당시 중국 AI 칩 시장의 95%가 엔비디아였으니까요. 95%나요? 네. 하지만 이 조치는 중국에게 핵심 기술을 남에게 의존하면 이렇게 당하는구나라는 자료에 나온 표현 그대로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경고가 된 거죠.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최근 미국이 제재를 살짝 풀어주면서 성능을 낮춘 엔비디아 칩 판매를 허용했는데 중국이 필요 없다고 거절해버렸다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배짱 아닌가요? 배짱이라기보다는 아주 전략적인 결정에 가깝습니다. 이제 와서 어중간한 미국 칩을 받으면 자국산 칩 생태계가 크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하. 지금 당장은 성능이 좀 뒤처지더라도 화웨이 같은 자국 기업에 7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어서 자체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물론 2026년에 중국 칩이 엔비디아를 따라잡지는 못하겠지만 그 격차를 의미 있게 줄이는 데는 성공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엔비디아의 가장 큰 시장 하나를 스스로 없애버리고 강력한 경쟁자를 키워준 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전쟁의 또 다른 축은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소수기업이 만든 범용 칩을 거의 모든 회사가 사다 썼는데 이제는 직접 자기에게 맞는 칩을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커진다는 거죠. 네, 특히 AI가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로봇, 스마트 글래스, 자율주행차 같은 물리적인 세계로 나올수록 이 필요성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생각해보시면 거대한 언어 모델을 돌리는 칩이랑 스마트 안경에 들어가는 칩은 완전히 달라야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에너지 효율, 속도, 비용 모든 면에서요. 범용 칩을 쓰는 건 마치 모든 요리를 똑같은 프라이팬 하나로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각 요리에 맞는 전용 냄비가 필요한 거죠. 오픈 AI도 브로드컴과 손잡고 자체 칩을 만든다고 하니 이 흐름은 거스릴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칩 하나 설계하는데 보통 2, 3년씩 걸리지 않나요? 모든 회사가 그렇게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또 다른 AI가 등장합니다. 칩 설계를 도와주는 AI죠. 아, AI가 칩을요? 네. 강화학습 기반의 AI가 칩 설계 과정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면서 2, 3년 걸리던 개발 기간을 2, 3주 수준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AI가 더 나은 AI를 위한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하는 무서운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청취자님께서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겠네요. AI 발전의 병목이었던 하드웨어를 AI 스스로가 해결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니까요.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과 하드웨어를 둘러싼 전쟁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전쟁의 또 다른 축, 바로 아이디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연구 최전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픈 AI를 떠난 천재 연구자 일리아 수츠케버의 행보가 가장 먼저 언급되네요. 그가 설립한 안전한 초지능 SSI 연구소는 거의 첩보 영화에 나올 법한 수준의 비밀주의로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길래요? 직원들끼리 밖에서 밥 먹는 것까지 금지할 정도니까요. 수츠케버는 공공연하게 지금처럼 언어 모델을 무작정 크게 만드는 방식은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자신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뭔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료에서는 재규적 자기 개선이나 지속적 학습 같은 개념보다 더 급진적일 수 있다고 추측하네요. 이 용어들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재규적 자기 개선은 AI가 스스로 더 나은 코드를 짜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고요. 네. 지속적 학습은 마치 아이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배우듯이 AI가 세상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똑똑해지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수츠케버는 이것들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연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2026년에 이 비밀의 일부라도 유출된다면 오픈 AI나 구글 같은 거대 연구소들이 연구 로드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소수의 천재들이 새로운 길을 찾는 동안 대중적인 담론의 방향은 오히려 바뀌고 있다는 예측도 흥미롭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 3년 안에 인간 수준의 AGI가 온다,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그라든다는 거죠. 네, GPT-5 같은 후속 모델들이 나왔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혁명적인 도약은 없었죠. 그러면서 수츠케버나 안드레 카파시 같은 최고 전문가들조차
AGI까지는 최소 5년에서 20년은 걸릴 것이라는 신중한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분위기가 바뀌었군요. 네, 사람들의 관심도 이제 막연한 초지능의 도래보다는 당장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문제, 기업들이 AI로 어떻게 수조 달러를 버는지, 미중 갈등 같은 훨씬 현실적인 주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AGI에 대한 이야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AGI라는 거대 담론 대신 AI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더 주목받게 되겠군요. 신약 개발 분야가 대표적인 예시로 꼽혔습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은 AI 신약 개발, 특히 항체 치료제 분야에서 이 기술이 진짜 되는구나 라는 게 증명된 해였어요. 네. AI가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 실제 약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정교한 단백질 구조를 설계해내기 시작한 거죠. 이건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이제 화이자나 머크 같은 거대 제약사들은 이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아예 통째로 사들여서 기술을 내재화하려 할 겁니다. 그게 R&D 속도를 높이고 이 분야의 극소수 천재 인재들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요. 공상과학의 영역이었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도 이제 주류 기술로 떠오를 거라는 예측이 있네요. 네, 2026년은 BCI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투자가 폭발하는 원년이 될 겁니다. 특히 이 분야의 선두주자였던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오히려 도전을 받게 될 거라는 전망이 아주 흥미롭죠. 왜죠? 뉴럴링크는 뇌에 전극을 직접 찔러 넣는 침습적 방식을 쓰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부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도살 비율, 영어로는 부처 레이시오라는 좀 섬뜩한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도살 비율이요.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뇌세포를 죽이냐는 건가요? 네, 청취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용어만 들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뉴럴링크의 공동 창업자들이 나와서 세운 회사들을 중심으로 뇌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즉 도살 비율 0이면서도 더 뛰어난 성능을 내는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뉴럴링크가 너무 일찍 시장에 진입하느라 이제는 구식이 되어버린 기술의 발목에 잡힌 형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론에게 반대로 베팅하지 말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2026 BCI 시장은 뉴럴링크 혼자만의 무대가 아닐 겁니다. 돈, 하드웨어, 연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는데요. 마지막 테마는 가장 현실적이고 어쩌면 가장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AI가 만드는 현실 세계의 균열입니다. 첫 번째 예측은 정말 뜻밖인데 AI 분야의 최대 변수가 회계 용어인 감가상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니, 최첨단 기술 이야기에 왜 갑자기 회계장부가 튀어나오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AI 인프라 구축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본 투자입니다. 2030년까지 무려 6조 7천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인데 맨해튼 프로젝트나 아폴로 계획을 아득히 뛰어넘는 돈이죠. 와... 그런데 그 비용의 절반이 바로 AI 칩을 사는 데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칩의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진다는 데 있군요.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칩을 한번 사면 보통 5년은 쓴다고 보고 그 비용을 5년에 걸쳐서 회계장부에 손실로 처리했습니다. 이게 감가상각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거의 매년 신제품을 내놓으니까 1, 2년만 지나도 구형 칩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500억 달러어치 칩의 내용 연수를 5년이 아니라 2년으로 잡아야 한다면 장부상 손실이 연간 1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폭증합니다. 헉! AI 사업의 수익성 가체가 그러니까 회계 처리 방식 하나에 좌우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많은 기업들이 그 칩을 담보로 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빌렸다는 점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담보로 잡힌 칩의 실제 가치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떨어지면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려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손상폭탄, 임페러버트 봄입니다. 아, 한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AI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아주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치 지형에도 균열을 일으킬 거라는 예측입니다. 2026년 미국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이 바로 AI가 될 거 하는 거죠. 전통적인 구도라면 간단합니다. 공화당은 규제를 풀어서 산업을 키우자, 민주당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분배하자라고 하겠죠.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까지는 기술 기업의 친화적인 입장이었고요. AI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죠. 이건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그렇죠.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빅테크의 편을 들까요? 아니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편을 들까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친기업, 규제 완화를 외치던 공화당의 전통적인 노선이 꼬이게 되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 보호를 외치다가 자칫 혁신에 반대하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거든요.
양당 모두에게 AI는 아주 까다롭고 위험한 정치적 딜레마를 안겨주게 될 겁니다. 오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 세계의 균열을 어떻게 감당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